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입니다. 여기는 궁항마을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이 있는데요. 바다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해요. 굴량식, 어업 이런 수산업이 번창했고요. 주민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소개글에 따르면 4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이 형제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평온하고 잔잔하고 따뜻해 보이는 어촌마을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2015년 8월 10일 새벽이었어요. 주민들 모두 깊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자고 있는 이 새벽에 동네를 배회하던 한 수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뭔가 화가 난 것처럼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동안 서성거리다가 어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딱 그 시각 잠을 자던 이 마을의 여성 주민이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뭔가 수상한 소리였어요. 막대기로 탁탁 때리는 소리 같았다고 해요. 본능적으로 잠에서 깼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소리였으니까요. 깨어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새 현관 옆까지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더니 뭔가로 유리창을 쾅 하고 내리쳐요. 구멍이 뚫리면서 이 집 유리창에 금이 갔고요. 이 남자는 그 구멍에 휴대폰 플래시를 비춰서 안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 플래시가 비춘 곳에는 앞서 자다 깨어난 그 여성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도 큰 소리에 또 불빛까지 있으니까 잠에서 화들짝 놀라서 깼죠. 곧장 골프채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괴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새벽 3시경에 경찰에 강도가 침입하려 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당시 인근 지구대 2곳 그리고 통영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인원이 총출동해요. 와서 이제 깨진 유리를 확인한 경찰이 강도가 아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곳곳을 살펴보면서 선착장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번에 길게 내뱉는 비명이 아니었고요. 악 하면서 짧게 끊어지는 그런 비명 소리였다고 해요.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도 그런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곧장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죠. 2층짜리 상가주택이었어요.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가정집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최초 신고가 들어왔던 그 집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이었어요. 경찰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테이저건을 꺼내서 건물 뒤편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문 앞에 다다랐는데 그 순간 문이 팍 열리더니 한 젊은 남자가 피범벅을 한 채 나타나요. 손에는 이미 흉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사람 죽였구나. 본능적으로 살인사건임을 직감한 경찰이 남자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지시했는데 남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10분 동안의 대치가 이어진 끝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요. 남자를 체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옷 입은 게 좀 이상했던 거예요.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양말만 신고 있는 거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도 정말 진동을 했었고요. 남자를 제압한 경찰이 바로 이 집 안을 확인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벗어나질 않죠. 집안이 엉망이었고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온통 피칠갑이 돼 있었고 그 사이에 60대의 노부부가 흉기로 난도질 당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미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당했냐면 이 할아버지에게는 27번, 할머니에게는 13번이나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거실과 안방 사이에 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할머니는 책상에 몸을 기댄 채 고개는 뒤로 젖혀진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정말 경험 많았던 베테랑 구급대원마저도 정말 이런 건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참혹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 노부부는 누구였을까요?
빠르게 신원이 밝혀져요.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어촌계장을 지냈던 전 어촌계장 김 씨였습니다. 전 어촌계장 내외가 지금 끔찍하게 살해된, 정말 이 동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마을이 발칵 뒤집혔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렇게 이 부부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건 이 범인이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23세의 설 씨였다는 겁니다. 사건 몇 달 전에 군을 제대한 휴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이 부부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던 괴한이 설 씨였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충격이 엄청났어요. 마을 사람이라는 거, 평소 알던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설 씨가 평소에 정말 효자 소리를 듣던 착한 청년이자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되게 작은 어선을 몰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부모 뱃일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대요. 어릴 때부터. 동종 범죄는커녕 전과 자체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격과 동시에 되게 강한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아니 걔가 왜?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거죠. 당시에 설 씨가 바지 안 입고 있었잖아요. 이 바지하고 속옷은 설 씨의 집 마당에서 발견이 됩니다. 설 씨는 자신이 그 하의를 다 벗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아예 지금 범행 당시에 경찰들도 느낄 정도의 술 냄새, 완전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정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에서 0.172, 만취 수준이죠. 사건 초기 경찰은 설 씨의 복장 때문에 성범죄를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성폭력을 시도한 흔적이나 그런 정황들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금품 때문일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금품, 현금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럼 성범죄도 아니고 금품 목적도 아니다. 이 가능성이 제외되면 남는 건 하나죠. 원한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전과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이걸 원한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수사팀은 범인 설 씨와 피해자 부부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요. 서서히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범인 설 씨의 부모는 그 마을에서 작은 어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웠겠죠? 자연스럽게 설 씨가 어릴 때부터 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모님을 도와서 뱃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아마 이 범행 뒤에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한 익명의 주민이 경찰에게 제보를 하나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장애인이었던 설 씨의 부모를 은근히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살해된 전 어촌계장 피해자 김 씨가 설 씨 가족을 괴롭혔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와 핍박을 하는데요. 설 씨 가족은 참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제보 내용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나가는데 이게 그 마을의 이권 사업까지 그 내용이 뻗어나가게 돼요. 피해자 김 씨가 10여 년간 어촌계장으로 있었거든요. 몇몇 주민들은 김 씨가 주민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 씨는 계장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마을 유지로서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는 레저업체랑 계약을 해서 선착장 임대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업체와 개인들이 이제 배를 정박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마을 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월세를 받고 이 선착장에 있던 주민들의 배를 쫓아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잡은 생선을 옮기는 물차를 못 대게 해서 주민들이 이웃마을까지 건너가서 고기를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배를 뺐대요. 김 씨가 마을 실세고 그 실세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설 씨의 부모 또한 김 씨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다른 배들이 선착장을 떠나는 와중에도 이 부부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한 주민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가 그런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범인 설 씨의 부모를 정말 동네 똥개보다도 무시했다고 해요. 아버지랑 늘 배를 타왔으니 그런 사정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수사팀도 그 선착장 문제 때문에 설 씨의 분노가 터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원한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소에 부모를 무시하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앙심이 술로 인해 폭발한 범행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구성해서 전해드릴게요. 이 판결문에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라던가 기사,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피고인 설 씨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뭔가 범행을 합리화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판결문 내용 그대로 전해드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설 씨는 유년기부터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과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학창시절에는 따돌림까지 당하면서 정서적인 박탈감, 만성적인 우울감,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부양했더니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을 돕고 가족을 돌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사건 2달 전에 군대를 전역했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처한 현실이 전보다 더 어려워져 있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그 피해자 김 씨의 이권 사업,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원래 자리를 뺏기고 선착장 구석으로 쫓겨나 있었던 거예요. 되게 불편한 자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설 씨가 이제 열받게 된 거죠. 분노하게 된 거죠.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 김 씨에게 쌓여있던 악감정, 이런 것들과 뒤엉키면서 설 씨가 강한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인 8월 9일에 설 씨가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갖게 돼요.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이 술자리에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른 일행들도 함께 있었어요. 저녁 후에 설 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업주, 그리고 업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들 중에 한 명이 설 씨한테 농담을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설 씨의 어떤 약점, 마음속의 약점, 심기, 이걸 건드렸던 거죠. 설 씨가 당시에 야간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농담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야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가지고 놀렸고 그게 뭔가 내면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뭔가 부모님을 연관지어서 어떤 장난식으로 농담을 건넸던 것 같아요. 뭐 장난식이 아니죠. 무례했던 거죠. 예의 없는 거고. 근데 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농담을 들은 설 씨가 그 학창시절에 자기가 따돌림을 당할 때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뭔가 그걸 가지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기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술자리가 끝나고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근데 이 뭔가 풀리지 않은 불쾌한 기분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울분으로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설 씨가 지인 그리고 친구 여러 명에게 막 문자를 하고 전화를 계속 걸었대요. 이때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부모의 장애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 괴로움 이런 것들이 섞인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새벽 1시 40분경에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다 못해 인근 지구대에까지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 불쌍하다. 이러면서 울면서 주정을 하다가 이제 경찰이 집에 가자 너무 늦었다. 이러면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에게도 계속해서 한탄을 했대요. 당시에 그 설 씨를 태웠던 기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부모와 친구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취 상태로 오전 2시 4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해요.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서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그날 그대로 그냥 가서 뻗어서 잠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설 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옷을 벗다가 갑자기 열이 뻗치면서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게 새벽 3시경 이웃집으로 향해서 유리창을 깨고 휴대폰 플래시로 안을 살펴봤던 거죠. 이 집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 신고자의 집이었어요.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이웃이 골프채를 들고 나왔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설 씨가 당시 본인 준비한 흉기는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또 이제 신고도 접수가 됐던 거죠. 도망친 설 씨는 새벽 3시 20분경 또 다른 집에 2차 침입을 시도합니다. 여기는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진 피해자 집은 아니고 다른 집이에요. 또 다른 집으로 향한 설 씨는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갔고요. 여기서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판결문에는 침입 사실이나 물건을 떨군 내용 정도만 적혀 있고요. 침입의 이유라던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만 범행 시간을 보면 침입을 했다가 바로 다시 나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아마 이게 그냥 저의 추정이지만 어촌계장 김 씨를 찾아다닌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플래시로 비춰보고 이런 행동들도 결국에는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조금 저는 강하게 들었거든요. 자, 두 번째 침입 후에 10분이 지납니다. 그렇게 3시 30분경에 설 씨가 피해자 부부가 사는 이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건물 뒤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향했다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안으로 침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침입을 하자마자 주방으로 가서 주방을 뒤지기 시작해요. 흉기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칼을 찾으려고. 그렇게 30cm 길이의 식칼을 꺼내 드는데 이때 거실에서 자고 있던 부부 중 아내인 66세 이 씨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달그락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깨어난 이 씨를 보고 설 씨는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렇게 설 씨는 이 씨의 목, 좌측 흉부 등 전신 곳곳에 13차례 공격을 가해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안방에서 잠을 자던 김 씨가 뛰쳐나왔는데 김 씨를 마주한 설 씨가 더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렇게 27차례 공격을 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고요.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후에 설 씨는 할머니 비명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됐죠.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설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설 씨 측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정신감정 진행해야겠죠?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심신미약 인정돼요. 설 씨는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모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14분경에 채취한 혈액으로 추정한 그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이라는 점. 두 번째,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술을 마셨다는 것. 세 번째, 침입했던 이전 집에 자신의 물품을 흘리고도 이걸 의식하지 못했던 것. 네 번째, 검거 직후에도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점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감정 결과라고 하기에는 뭔가 수사 내용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판결문에 적혀 있어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를 종합한 설 씨에 대한 1심의 선고는 징역 30년이었어요. 재판부는 설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피해자들과 유족의 상실과 분노는 회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죄는 막중하다. 다만 범행 당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에 대한 연민과 피해의식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점도 참작이 됐어요. 양측 모두 항소해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도 1심과 같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설 씨나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다 기각이 돼요. 설 씨 측의 기각 이유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긴 하지만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서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 측 기각 이유로는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이 사건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는데요. 다 기각이 되면서 설 씨의 30년형이 확정되고 마무리됩니다. 설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죽고 싶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설 씨의 부모는 남은 자식들을 데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판결문에는 설 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두 집에 침입을 하거나 시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는 3곳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집의 순서는 똑같은데 두 번째 집 침입 이후에 이동하던 중에 다른 집에 침입하려다가 잠겨 있어서 포기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의문처럼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설 씨가 정말 그날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최근에 어떤 분노의 원인이었던 피해자 김 씨였을까? 아니면 평소 부모님을 무시했던 마을 사람 중에 불특정한 누군가였을까?
그냥 오늘 나 열받으니까 닥치는 대로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플래시로 안을 확인했다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꼭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특정한 누군가를 찾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죠.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없애고는 싶지만 찾아 나서자니 만취 상태라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무작정 하의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 이 집 저 집 창문을 흔들며 후레쉬로 안에 누가 있는지 어촌계장 김씨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녔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살인의 이유야 어찌됐든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사실 경찰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였거든요. 물론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빠르게 움직이셨겠지만 그 간발의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